우리나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공화국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 부동산 공화국으로 형성된 것 때문에 지금 국가 자체가 거의 빈곤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터져 나오는 곳들, 그리고 특히 노후 때 많이 힘들어졌죠. 노후 빈곤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꼈고 그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를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한번 큰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그지같이 살래, 아니면은 조금만 그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변할래 라고 하면은 변하려고 해야 되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거품 때문에 계속 이자 비용 많이 나오고 비소비 지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겠다고 온 국민이 부동산에 미쳐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KDI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생각을 했는데 8월 대비로 3달 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2%로 0.1%포인트 내렸다. 즉 경제 성장률, GDP라는 게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는 굉장히 적은데, 문제는 이 와중에 물가는 더 올라간다고 예상을 한 거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떨어뜨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를 오히려 올려 잡았죠.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 굉장히 낮게 나온다고 하죠. 올해도 낮게 나왔죠. 그러면은 돈을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수준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긴축 기조를 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고하죠 하면서 하반기 때는 물가도 잡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 되더라도 물가도 쉽사리 안 잡히고 경제도 쉽사리 안 살아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저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은 처음부터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만 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빈곤들이 왜 나오고 있다? 부동산 때문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죠.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야 된다든가, 혹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올려버리니까 소비가 확 죽어버렸어요. 돈을 쓸 수가 없지. 돈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거고, 집을 사서 영끌해서 산 사람들은 계속 그거 갚느라 바쁜 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집값 올라가면서 땅값 올라가서 상가 가격 올라가 버리니까 임대료가 폭등하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건물주가 죽는 거고, 임대료를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죽는 거고, 적당히 올리면 둘 다 죽는 거고, 이런 상황이 오면서 건설사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국가 경제의 파탄을 만들어낸 거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무너지는 경제에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문제는 1, 20년 뒤에는 잠재 성장률이 0%대도 갈 수가 있다. 마치 룩스 라이크 일본처럼 이런 상황이고,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 즉 내년 잠재 성장률이 1.7%예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 뭐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가리킨다고 하죠.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1.7%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2.2%다. 물가 상승률은 2.6%인데,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는 물가를 더 자극시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경제 체력은 떨어졌는데 경제 성장률만 긍정적으로 잡는다. 근데 이 경제 성장률대로 간다면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물가가 장기화 될수록 고금리는 더 오래 갈 텐데 과연 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고,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이유도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서죠. 2회 연속 세계 기준 가운데 한 개만 충족되었기 때문에. 근데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달러를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왜? 경상수지 흑자가 안 나오니까 경기가 침체된 거고, 그 다음에 달러를 매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달러를 풀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10등으로 올라왔어요.
반에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너 컨닝했지? 라고 의심을 하죠. 그런데 5등 하던 애가 200등까지 떨어졌어요. 마치 무역수지처럼. 그러면은 5등 하던 애가 200등으로 떨어졌으면 걔한테 가가지고 너 컨닝했지? 하고 의심해요? 아니죠. 몸에 문제 있나? 뭐 했나? 다음에 좀 잘해보자? 이런 형식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떨어져서 의심해서 벗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런 거고. 여기에 이제 가계부채는 계속 급증하고 있죠. 정책 모기지랑 기준금리 동결이 가계부채를 늘렸다. 엄밀하게 말할게요. 기준금리 동결이 가계부채 늘렸다는 거는 제가 한음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린 건 아니에요. 기준금리 동결이 눌렀다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준금리 동결하는 와중에 시중금리 인하를 시켰기 때문이다. 이거는 관치금융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물론 하느니 잘하고 있다. 100%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가만히 있고 하는만 제대로 계획대로만 작동한다면은 가계부채는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건데, 근데 정부가 지금 막 정책 자금 대출 풀고 금리를 눌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준금리 동결돼도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긴축적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눌러서 완화적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3.5%에 동결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 요거는 정부의 책임을 하는에게 어느 정도 나눠 갖게 하려고 하는 언론의 수작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운영의 중심축을 가계부채 축소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경기 관리에 뒀기 때문이고, 이 40조 원 넘게 공급한 특례 보금 자리론 등의 정책 모기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서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안 살아나요? 경제가 안 살아나는 이유는 빚이 많기 때문이에요. 집에 빚이 많으면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은 집안이 경제가 안 살아나죠.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러면 쓰는 돈을 줄여야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업하던 때처럼 이제 막 명품도 사고 싶고 여기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싶고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망하는 거를 살릴 수가 없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빚을 줄여야 되는데 가계부채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부채 늘려서, 기업부채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기업부채 늘려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나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대출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 60조 원 증가했다. 한 달 새 8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 중심으로 증가해서 대기업이 또 4조 가까이 늘어났는데, 요 60조 원 중에서 50조 이상이 대기업에서 늘린 거예요. 근데 기업대출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할까요? 기업대출이 왜 IMF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늘어났을까요? GDP 대비로. 자영업자도 보시면 대출 현액이 급격히 늘어났죠. 2018년 대비로 보면은 지금 5년 만에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났는데 80% 가까이 늘어났는데 연체율은 1%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출 왜 저렇게 많이 늘어났냐? IMF 이상으로 늘어났냐? 그 이유는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체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마련을 했는데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또 억제하다가 그 여파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1년 미룬 것들이. 그러니까 기업 회사채 금리가 폭등을 해요. 회사채 금리가 폭등하니까 그래도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눌러줬죠.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하는 것보다 대출 받는 게 싸니까 대출로 많이 몰린 거고.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 폭증한 이유는 레고랜드 때문이에요. 지금 기업채를 내는 것들이 손실이 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노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 좋죠. 부동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기는 일이에요.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 어때요 지금? 자, 국민 43%가 노후에는 일보다 취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령층 30% 보면 여전히 일한다. 그래서 보면은 42.9%는 노후에 취미 활동하면서 보내고 싶어하고 여행 관광 등 하고 싶은 사람도 30% 가까이 되는데 소득 창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12.7%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미 활동 33.2%, 9%가량 적죠. 근데 소득 창출 활동은 32.2%로 20%포인트 높다. 이게 다 노후 빈곤 때문이에요. 자, 지금도 잘 생각해봅시다. 주담대 40년, 50년 받아봐봐요. 노후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일해야지. 나이 30이면 많은 날이 아니에요? 나이 30에 50년 주담대 받아가지고 집 샀다고 해봅시다. 80세까지 일해야 돼요.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이 어딨어. 근데 문제는 지금 노후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 부담은 좀 덜했죠. 물론 대출 이자는 훨씬 더 높았지만 대출 원금을 그렇게 많이 내주지도 않았고 집값이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살았던 분들조차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고령층이 되어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냐, 이런 거고. 자, 보시면은 국민 10명 중 3명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현재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0.3%에 달했다. 그리고 노후 준비됐다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 60%가량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겠다. 근데 국민연금 고갈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유로는 가장 큰 이유가 준비할 능력이 없음이 40% 가까이 되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 이분들도 현재 상황에선 준비를 못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내가 현재 상황에서 안 된다 라는 거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 19%, 이런 정도니까 실질적으로는 노후 대비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노후이신 분들 보면은 올 상반기에 세차 등록률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20대 30대가 아니라 30대 40대가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세단이나 SUV 이런 것들은 젊은 층들이 사는데, 60대 70대가 세차 등록한 것들을 보니까 짐 실는 차, 일하는 차, 중소형 트럭, 승합차 이런 것들, 즉 생계형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진 사람들, 그때 한 30대 40대 되는 사람들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한 5, 60대 됐죠. 이 사람들 중에서 노후 빈곤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미래를 봐봐라. 한 30년 뒤에 볼까요? 30년 뒤에는 코로나 때 물린 사람들 엄청나게 노후 빈곤해질 겁니다. 실수요는요, 한 번 잘못 사서 집값 떨어지고서 그래가지고 못 버티다가 팔고 그런 식으로 망하게 되면요, 재기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지표는 좋다, 뭐는 좋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앞으로 상저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다들 힘들다는데 뉴스 심리지수는 상승한다. 이 뉴스 심리지수가 뭐냐? 지금 고물가에 고금리에 가계부채 문제가 불황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불황까지 해가지고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뉴스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로 나타내면은 이걸 뉴스 심리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100을 웃돈다. 왜 이렇게 좋아? 경제 계속 침체되는데 왜 이렇게 좋아? 라고 봤더니 이 뉴스 심리 지수는 경제기사 헤드라인이나 내용을 보고 단어, 문장 등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논조를 분석해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즉, 경기는 개판인데 언론이 계속 경제 좋다 해주면은 저 지수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즉, 경제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언론은 계속 좋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저하고 계속 추경호 한마디 하면은 상저하고 엄청나게 띄워주죠. 하반기엔 살아난다. 물가 조금 떨어졌을 때, 물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죠? 물가야말로 상저하고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물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기사들 많이 나왔냐. 이제 곧 금리 내리고 경제 살아날 거다, 물가 다 잡혔다, 이런 기사도 얼마나 많이 나왔냐. 유가가 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딱 그 말씀이죠. IMF 터지기 직전까지도 되게 언론은 좋은 얘기 해줬다. 특히 정부 편 들어주는 언론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런 방송하는 게 부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언론이 긍정적인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니까 그러지, 실질적으로 0에서 100까지 중에서 50 밑이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지금 막 12, 20밖에 안 되는데 언론은 그래도 한 4, 50은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래 대비 안 하면 안 돼요. 대비해야 돼요. 지금 누가 돈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값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떨어지게 될 상황이니까 대비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때 진짜 떨어졌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돈 하나도 안 모아놓고 있으면은 떨어져도 내 집 마련 못하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요들 물려가지고 떨어질 때 내가 그 주역이 되지 말자 이 얘기 하는 거고, 그런 거고. 경제는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산이 다 묶여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비금융자산 비중은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편이고, 이게 21년 기준이에요. 22년, 23년에 더 심했겠죠.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을 보면은 비금융자산 비중이 계속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 공화국인데 문제는요, 부동산 공화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금융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융자산 뭐 주식이라든가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빼다 쓰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죠. 주택연금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계속 돈이 묶여 있으면은 계속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계부채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게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 그래서 계속 소비가 안 돼. 계속 침체돼. 이번에 소매 판매 감소도 최대 찍었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극복이 되겠냐. 디레버리징 없이, 그리고 부동산 가격 정상화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거품은 항상 무너지는 거고요. 거품이 경제 문제를 내서 항상 무너지는 거고, 그 무너질 때까지는 경제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어서 안 무너지고 경제 살아날 때까지 버티면 되겠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지금 이미 빈곤에 빠져 있고 이 빈곤이 곧 부동산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